그 후 45일 동안 우리의 시간은 빙산이 우리를 사냥하는 통로를 피하는 데 쓰였다. 사실 불어오는 강한 남풍과 우리의 작은 배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마침내 아침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우리는 이제 집에 가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구나. 우리는 얼음을 이제 거의 통과한 것만 같다. 자, 보거라. 저 앞에 탁 트인 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니? 하지만 몇 개의 빙산이 북쪽 멀리에 포진해 있었고 우리는 양쪽에 여전히 열려있는 물속으로 떠내려갔는데 그것은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와 나침반 바로 앞이자 북쪽에 탁 트인 바다가 있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스톡홀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멋지겠니? 그리고 또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그들이 준 금덩어리를 생각해보거라. 하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포용할 것 같은 의기양양한 표정이 그의 정직한 얼굴을 밝게 했다. 그렇게 뿌듯해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아버지께 따뜻한 칭찬의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께서 용감하고 인내심이 있으신 것뿐만 아니라 발견자로서 용감하시고 이제 성공적인 항해를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나는 감사를 드렸다. 나는 또한 그가 우리가 집으로 운반하고 있던 많은 금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우리에겐 식량과 물이 잘 공급되고 있었고 우리가 탈출한 위험에 대해 축하하는 동안 우리는 그때 거대한 얼음산이 찢어져서 생긴 가장 무서운 폭발음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마치 1000개의 대포가 발사되는 것 같은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굉음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엄청난 속도로 항해를 하고 있었고 어느 모로 보나 바위 두성이의 섬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 근처에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빙산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던 거대한 얼음 괴물과의 균형은 무너지고 말았고 그것은 우리에게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 끔찍한 가능성을 깨닫기도 전에 재빨리 그 위험을 예상하셨다. 빙산은 수백 피트나 수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뻗어나갔고 물 위로 올라오는 부분은 마치 지렛대처럼 우리의 낚싯배를 잡아서 마치 족구공처럼 공중으로 던졌다. 우리의 보트는 빙산 위로 떨어졌고 이때 우리 옆이 정상으로 박힌 것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내가 20피트쯤 떨어져 있는 동안 아버지는 아직도 그 배에 계셨고 그만 쇠사슬에 걸려 계셨던 것이다. 나는 재빨리 일어서서 아버지께 소리치려고 한 순간 아버지께서는 모두 잘 있거라 하고 대답하셨고 그때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공포에 또 공포가 밀려오고 나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빙산은 여전히 무섭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의 엄청난 무게와 넘어지는 힘은 빙산을 일시적으로 가라앉게 할 것이다. 나는 사방의 물속에서 그 물속에 가라앉는 빙산이 얼마나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는 대혼란을 일으킬지 완전히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먹잇감을 갈망하는 흰머리 늑대처럼 모든 분노 속에 우울증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때 혼돈 속의 정신적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나는 옆으로 누워있는 우리의 배를 힐끗 쳐다보면서 그것이 스스로 온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우리의 투쟁과 모험의
끝이었나? 이것이 죽음인 것인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순식간에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잠시 후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차가운 물이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나의 주위를 콸콸거리며 몰아쳤다. 나는 사방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접시에 앉아있던 꼴이었고 잠시 후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내가 일부 정신이 돌아오려고 반쯤 물에 빠진 사람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온통 젖어 있는 상태에서 뻣뻣하게 거의 얼어있는 채 빙산 위에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나 우리의 작은 낚싯배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얼음 괴물은 스스로 회복을 했고 그것은 새로운 균형을 잡아 자신의 머리를 파도 위로 50피트 정도 들어 올렸다. 이 얼음섬의 꼭대기는 약 0.5에이커의 고원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고 아버지의 죽음의 끔찍함에 비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나도 아버지와 함께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운명에 격분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서서 내 주위를 둘러보았다. 위쪽에 보라색 지붕의 하늘, 아래쪽에 해안 없는 녹색 바다, 그리고 가끔 보이는 빙산만이 보였다. 나는 절망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레 얼음 괴물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여선이 스스로 바로 자리를 잡고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감히 나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한 줄기 희망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나의 혈관에 있는 피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내 몸의 모든 섬유질을 통해 희귀한 흥분제처럼 돌진하기 시작했다. 나는 빙산의 깎아지른 면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여전히 희망하고 또 희망하는 마음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얼음 괴물 위에 동그라미를 만들게 되었다. 길의 모든 발자국들을 재차 확인하듯 나는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았던 것이다. 나의 머릿속 한 부분은 확실히 미쳐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은 내 생각이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다. 나는 이 동그란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행위를 12번이나 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지능의 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희망의 흔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 한 곳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으로 스스로를 달래도록 만들었다. 나의 머릿속 다른 부분은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여기에서 얼음 괴물 위에서의 순회하는 순례 여행을 그만둔다면, 만일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패배에 대한 나의 인정일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버린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몇 시간이고 돌아다니며 멈추고 쉬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신체적으로는 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 넓은 바다에 버려져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오직 위험한 빙산만 영원히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희망의 겉모습은 검은 절망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자 빠르게 참을 수 없게 되는 고독의 죽음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듯 했으나 그 순간 그 고요함이 신호총의 발포로 갑자기 깨졌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반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고래잡이 선박이 돛을 활짝 편 채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분명히 빙산에 대한 나의 지속적인 활동이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을까?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자 보트를 내려서는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오다가 그때 나는 그들에게 구조되었고 조금 후에 고래잡이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 그 배는 스코틀랜드 고래잡이 배 엘링턴호였다. 그녀는 9월에 던디를 떠나 고래를 찾기 위해 남극으로 즉시 출발했던 것이다. 선장 앵거스 맥퍼스는 내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규율에 관해서는 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구 내부에서 왔다고 그에게 말하려고 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배의 주치에 의해 엄격한 감시 아래 내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음식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매우 몸이 약해져 있었고 많은 시간 동안을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며칠을 쉬고 난 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의사나 다른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옷을 입었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 못지않게 제정신이라고 말했다. 선장은 나를 불러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극해에서 멀리 떨어진 빙산에 혼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물었다. 나는 곧 그에게 지구의 안쪽에서 왔다고 대답했고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스피츠베르겐을 거쳐 남극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그에게 말했지만 나는 그만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다. 나중에 나는 선장의 동료에게 내가 3월의 토끼처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내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합리적이 될 때까지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내 나는 많은 애원과 많은 약속 끝에 겨우 풀려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선장을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고 적어도 친구들 사이에서 안전할 때까지는 다시는 스모키신과 지구 안쪽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2주일이 지나지 않아 나는 선원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도록 허락받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선장이 나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내 기억이 두려웠다고 말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남겨두도록 허락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선장은 내게 당신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장에게 부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스톡홀름에 도착한 그 즉시 나는 당신들에게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마침내 스톡홀름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나의 다정하고 좋은 어머니가 1년도 더 전에 신에게 상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중에 친척의 배반으로 내가 그 광란의 집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풀려난 후에도 28년 동안 어떻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27년 동안
침착하게 미국을 거쳐 마침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사실 내가 보기엔 나의 이 멋진 여행과 이상한 모험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도 스카치 고르잡이 선박이 남극해 빙산에서 나를 데려왔을 때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낼 시간이다. 내 모험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구의 우주론에 관한 과학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그 지하 세계에서 본 스모키 신의 땅이 우리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알려지고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곳은 탐험가들에 의해 지구 지각의 북쪽 가장자리 훨씬 넘어 공해에서 발견된 삼나무에서 나온 거대한 통나무와 그리고 시베리아 해안의 광대한 바닥에서 그 뼈가 발견된 메모드 사체의 고향이기도 하다. 북부 탐험가들은 많은 일을 해왔다. 존 프랭클린경, 드헤이븐 그리넬경, 존 머레이경, 케인, 멜빌, 홀, 난센, 샤카, 그릴리, 피어리, 로스, 제라체, 그리고 베르나치, 암스텐, 아문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빙벽의 성체를 습격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1897년 7월 11일 일요일 오후 스피츠베리겐 북서쪽 해안에서 풍선 오리온을 타고 떠났던 안드리와 그의 용감한 동료인 스트린드버그와 프랭겔이 이제 내부 세계에 도달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아버지와 나는 마음씨 고운 거대한 사람들과 함께한 대서양 내부의 여행에서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한 예상을 즐기고 있다. 나는 겸손하게 몇 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자침이 가리키는 인력의 원인뿐만 아니라 중력이 통용되는 정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침이 옷처럼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끝없는 회로에 있는 이 전류들이 지구의 원통형 입구의 남쪽 끝을 통과하여 다시 퍼져나가 외부 표면 위로 퍼져나가고 북극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전류들이 지구의 곡선이나 가장자리에서 우주로 달려가는 동안에도 그것들은 다시 지구 안쪽 표면으로 떨어지고 지각의 안쪽을 따라 소위 남극의 입구를 향해 남쪽으로 계속 나아간다. 중력에 관해서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중력이라는 것이 사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대기압인지 아니면 지구 표면 아래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마도 지구의 지각의 2분의 1을 통과하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로크스톤의 유인력이 존재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과가 나무의 가지를 떠날 때 가장 가까운 저항 지점까지 끌어당겨지는지 아니면 그 아래로 추진되는지는 물리학과 학생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제임스 로스경은 위도 74도에서 자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마그네틱극은 지각에서 정확히 2분의 1 거리이다. 그러므로 만약 지각의 두께가 내가 추정하는 거리인 300마일이라면
지구의 자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 표면의 150마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실험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150마일 아래에 있는 이 지점에서 그 중력은 멈추고 중화가 돼버리고 만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점을 넘어서 지구의 내부 표면으로 갈 때 그 역방향 인력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른 150마일의 거리가 가로지를 때까지 말이다. 따라서 만약 런던, 파리, 그리고 뉴욕과 시카고 또는 로스앤젤레스의 지각에 약 300마일의 깊이만큼 구멍이 뚫린다면 그것은 두 표면을 연결할 것이다. 외부의 표면에서 떨어지는 무게의 관성과 운동량은 자기 중심을 훨씬 지나쳐 운반하고 있지만 지구의 내부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은 중간 지점을 지나 점차 속도가 감소했고 마침내 멈췄다가 즉시 외부 표면으로 다시 떨어졌으며 따라서 계속 진동하고 있다. 그것이 마침내 자기 중심부에 머무를 때까지 또는 그 특정 지점에서 지구의 외부 표면과 내부 표면 사이에 정확히 2분의 1 거리가 될 때까지 힘이 제거된 진자의 흔들림처럼 말이다. 나선형 회전으로 회전하는 태양의 회전은 매 시간 1000마일 또는 초당 약 17마일 이상의 속도로 거대한 전기 생성체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거대한 기계이다. 이 거대한 기계는 기껏해야 자연의 원형을 미미하게 모방한 것일 뿐이다. 가장 먼 북쪽의 상류에 접한 내부세계이자 아틀란티스 대륙의 계곡은 가장 웅장하고 풍부한 꽃들로 덮여 있다. 수백 또는 수천 에이커가 아니라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곳에서 나오는 꽃가루나 꽃들은 지구 태양의 나선형 선회나 바람의 동요에 의해 거의 모든 방향으로 멀리 운반된다. 그리고 지구 내부의 광대한 꽃 초원에서 나온 꽃이나 꽃가루들이 북극 지역의 색깔 있는 눈을 만들어내는 것을 북부 탐험가들은 너무나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구의 내부는 인류의 집이자 요람이었고 우리가 발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고대의 모든 물리적, 고생물학적, 고고학적, 언어학적, 그리고 신화적 이론과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다. 신비의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은 마네토의 역사적 조각들로부터 그리고 폼페이우스의 더 최근의 발굴로부터 온 역사적 기록에 의해 완전히 검증된 신들과 영웅들 그리고 사람들의 초기 지상 지역들의 이집트 전통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북미 인디언들에게까지 나타난다. 이제 자정이 지난 지 1시간이 되었다. 1908년 새해가 다가왔고 오늘이 그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세상에 바치고 싶은 이상한 여행과 모험의 기록을 마쳤으니 나는 인생의 시련과 변천을 따라갈 평화로운 안식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다. 나는 나이도 많고 모험과 슬픔으로 무르익었지만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투쟁에서 나를 신뢰하며 함께 굳건히 지내온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에 나는 부유하다. 뻔히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내 삶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새로운 해가 뜨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내 안에 강하게 든다. 이제 이것으로 나의 메시지를 마치겠다. 나는 올랍 얀센이다.